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종찬 소장께서는 라디오 진행하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라디오 진행을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번 주 이제 첫 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또 무겁기도 하고 또 전임 진행자가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진행자이신데 빨리 좀 건강히 회복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건 힘들다가도 진행이 또 긴장도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이 시사회를 온다니까 또 힘들었던 것도 좀 씻어 내려가고 또 마음도 환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시사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해 주십시오.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우리 KBS 1라디오 시사야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를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진행 맡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진행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는 그러한 이제 직업 윤리 이런 거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게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만 나오면 이렇게 출세들을 하는가,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는가 하면 여당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이 되는가 하면 어떻게 여기만 나오면은 다 출세를 한다. 근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모로 희비가 엇갈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청취자 5565님께서요. 예. 배종찬의 시사본부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된다면 김성환의 시사회를 꼭 외치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쏘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우리 지금 시간은 또 시사회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낮에 그런 문자 보내면은 그럼 혼나는 건가요? 그러면 누가 청취자가 보내면은 제가 보내면 시사야 전에는 이제 저녁 식사를 했으니까 식사야가 되겠죠. 배종찬 소장께서 이제 곤란해 하십니다. 얼른 예. 주제로 가보죠. 좀 축하하는 의미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KBS 1라디오를 꽉 채워주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 방송이죠. 네. 네. 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자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IAEA 보고서 나오기 전에 보고서 내용을 자체 보고서 검증 결과를 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되는데요. 일단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정부도 보면은 지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또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정부가 너무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논란도 만만치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 답변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은 또 상당히 또 답답해하기도 한데 네. 일단은 정부는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또 IAEA 보고서에 대해서 또 미국에도 평가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방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우려의 목소리가 우려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보다는 높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는 바는 시사하는 바는 과학적 검증을 떠나서 네. 괴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이제 불안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수산물하고 연결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일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인데 또 10년이 걸리고 이 방류가 되더라도 제주 해상 한 100km 정도 수준에서 측정을 해보면 매우 미미할 것이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지고대로 국민들한테는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 보고서 그다음에 지금 그로시 총장의 이야기도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지켜진다면 그대로 아무 일도 없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한다. 이게 요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가 찬반 입장 밝히지 않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 어쨌든 IAEA가 보고서를 내든 뭘 어떻게 하든 결국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지금 이제 이 실시하기 전에 다른 나라가 입장을 밝힌다라는 거는
그거 중단해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예. 주변국들이 아예 빨리 방류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러겠습니까? 그 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방류하고 나서 그때도 이제 아마도 이런 좀 이 로톤을 유지해서 사실상의 이제 암묵적인 어떤 동조를 하기 위한 뭐 그런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반대할 거면은 지금 반대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제 IAEA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보고서 내용은 보고서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통해서 모든 과학적 논란과 모든 과학적 의심이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보고서가 예를 들면 일본의 뭐 로비를 받고 뭐 IAEA가 썼다든지 그냥 일본에 무조건 편향적으로 썼다든지 뭐 그렇게 보기만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IAEA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한계 내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걸 명확히 하고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는 과학자 전문가들이 있다.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저 개인은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정부와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후 관리나 사후 검증 에라도 그거라도 철저히 하고 그거라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확히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후의 어떤 방법들을 대안들을 갖춰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IAEA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오염수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일단 한국의 우려를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한국의 지금 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도 만나고 싶고 뭐 그런 사람들과도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한하게 되면 과연 야당 쪽 인사들하고 만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이 될 것 같고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그로시 총장이 방한을 한 이유는 그래도 이제 한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쿡 제도를 방문하는 이유는 그래도 반발이 표면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국가를 이제 방문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방문 계획에 보면은 중국은 지금 일본의 여러 지역에 이 수산물 등을 또 식품을 수입을 안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 방문 계획은 없어요. 그 이야기는 그래도 뭔가 좀 일본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국가에 방문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방문에서 그렇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야당 국회를 방문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저는 설명회와 서로 간에 궁금한 점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만 그런 의혹들이 또 의심들이 쉽게 나와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런 접촉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할 필요가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문했고 방금 전에 이제 김민하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어디 이제 찬반을 가려야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이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검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야당에서도 이제 따로 이제 별도로 검토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필요하겠죠. 네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 이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와서 야당하고 대화한다고 하면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를 잘 했으면 좋겠고 다만 야당도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이 IAEA 사무총장을 향해서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오히려 과학적으로 따지는 기회를 잃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과학적으로 의문이 남아있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과학자들, 저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론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종의 독해 전력의 매뉴얼이 있는 것이고 네. 이 기계, 이 알프스를 포함한 방류 시스템이라는 어떤 하나의 기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작성한 매뉴얼이 정확한 것이냐, 그리고 이 매뉴얼에 따른 효과, 일본 정부가 예상하는 그러한 효과가 사실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것이고 그 이상의 것들이 우려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정확하게 다 지켜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뭐 한국에 이렇게 뭐 오염수가 한 바퀴 돌아서 한국 해안까지 오면은 그것이 뭐 농도가 뭐 옅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생태계 내에서 해양 생태계 내에서 계속해서 이런 방사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농축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IAEA가 물론 오늘 이제 정부 설명에 의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계산법이 있어요.
농축 개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했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보고서를 정확하게 보면 그 농축 개수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는 방식도 사실 일본 도쿄전력이 제공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오히려 장기간 어떤 추적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어떤 걱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IAEA 사무총장한테 과학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알프스를 포함한 방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경우고 30년 동안 앞으로 방류를 할 것인데 만약에 이게 30년 동안 정말 고장 우려가 없고 고장이 나더라도 오염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 시스템이 신뢰 있게 지켜질 만한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이냐. 이것도 상당한 쟁점 아닙니까? 네. 이런 것도 정확하게 물어봐가지고 우려하는 바를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로 문제 제기도 되고 우려의 의견을 표명하는 어떤 이 자세도 되고 또 그게 무슨 뭐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괴담이니 정쟁이니 하는 방식도 아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됐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정치권이 뭐 서로 이렇게 특히 여당이 뭐 무슨 말만 하면 괴담이라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우려는 되죠.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쪽은 네. 반응이 이전보다는 좀 톤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에서 또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을 때는 이건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측면이 있었는데 IAEA 보고서 나오고 난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뀐 듯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굉장히 격앙돼 있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차분해진 측면도 있고 그 전에는 뭐 수조에 물도 떠먹고 뭐 그런 네. 쇼코도 사실 쇼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도 그렇고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좀 앞으로 대통령실하고 뭐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 썸 트렌드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IAEA와 그다음에 그로시 사무총장을 넣어봤더니 물론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의 여론을 액면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IAEA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이제 선도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상에 이제 긍정이 좀 더 높게 나오고 부정보다 그런 이유는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의구심을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직전 사무총장이 일본이었다. 그래서 뭐 일본으로부터 많이 지원받은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일본이 이 좀 입맛에 맞게끔 이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거 아니냐는데 시종일관 조금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낮은 자세를 취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결과에 대해서 왜 못 믿느냐. 감정적 대응을 하면 그게 이제 반발이 클 텐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IAEA 보고서가 나왔고 미국도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여기에서 좀 감성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국민들 반발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엮어서 그냥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마 지지율에 큰 타격을 주면은 뭔가 태도를 또 취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면은 이제 이거는 굳이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예. 거의 대부분의 조사가 반대가 높은데 예. 별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별로 연결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자극하면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특별하게 이 현안이 후쿠시마 현안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게 이게 진영 프레임 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중도층의 경우에 이제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중대층은 오히려 관망하면서 좀 탈정치 혐오 현상이 발생하는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네. 우려가 좀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떤 우려냐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제2의 광우병 그 논란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처럼 하면 안 된다. 네네. 뭐 별 대응 못하다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 대응 못하다가 밀려서 뭐 산에 올라가서 내가 뭐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되고 초장부터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쭉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혹시나 이게 커질까 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괴담이라고 하는
태도로 간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쭉 하고 해보고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거의 그런 광우병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진행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려하는 국민들은 많지만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거나 뭐 이럴 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우려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마치 일본 정부 편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더 손해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고 그게 특히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뭐 어떤 뭐 IAEA 보고서를 존중하고 민주당의 뭐 주장이 괴담이 밝혀졌다 뭐 이런 논평도 냈지만 하지만 IAEA 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은 톤 다운하고 어차피 뭐 이거를 일본 정부가 방류하면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논란을 좀 피해가고자 하는 그러한 좀 톤 다운하는 모습이 그래서 보여지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론이 역풍을 좀 우려하기도 했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실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태도 기조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그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과의 연관성을 잠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실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김민하 평론가께서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겁니다. 네.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8%, 부정평가가 54%였는데 긍정평가는 직전주보다 2%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내렸다. 이런 거고요.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20%, 결단력, 추진력, 뚝심, 국방, 안보, 노조 대응 이런 게 6%, 공정, 정의, 원칙, 주관, 소신, 부정부패, 비리척결 등이 4%였고요. 네. 부정평가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7%, 외교 13%, 독단적 일방적 10%, 경제, 민생, 물가, 일본 관계 등이 5%였고요.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 협치 부족, 교육 정책 등도 4%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 같이 진행했는데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응답이 38%, 네.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조사가 됐고요. 부당층의 경우에 52%가 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조사 비교했을 때는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당시에는 좀 비등했는데 4월부터는 견제론 우세 구도로 전환이 됐고 이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한국갤럽의 분석이었다는 거고요. 예. 이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폭 오른 걸로 일단 숫자 자체는 변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단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차 범위를 계산할 때는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근데 총선과 관련돼 있는 조사는 많이 달라요. 근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부동조화 현상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이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의 구도를 물어보게 되면은 정권 견제 쪽이 높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네.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한국갤럽은 지속적으로 물어왔고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국민의힘을 찍을 것이냐라고 물어봤다기보다는 총선의 구도의 성격을 물어본 쪽에 방점이 더 찍혀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권 지원이냐 정권 견제냐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되면 정권 평가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근데 이제 다른 조사의 경우도 물론 수치를 조금 굳이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걸 전환시켜서 그럼 어느 정당을 더 찍을 것이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게 같은 조사에서의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하고 그대로입니다. 33%로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가 내려가서 30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은 한다고 하지만 그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게 예.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국정 운영 방향이나 그렇죠. 집권의 형태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심판해야 된다는 쪽 여론이 좀 더 강한데 그거를 어느 정당을 통해 가지고 실제 구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이는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그 부동조라는 말씀은 이제 동상이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데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줄 거냐 하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 어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것도 약간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강한 리더십으로 가는 이유가 그래야 이제 논란 학대를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오염수와 수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다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뭘로 가게 되냐면 진영 프레임 쪽으로 갑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네. 이건 그냥 양쪽 진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얘기 되냐면 지난번 대선 구도로 다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속성이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쭉 말씀을 이제 뭐 요약을 하자면 결국 네. 이제 중도층 내지는 뭐 그런 쪽의 성향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든 무슨 수능 문제든 양쪽에 지금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지지층 결집을 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부정평가에서도 나타나고 또 대통령의 이 평가 긍정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양쪽 다 나타나는 것인데 다만 이 양당 모두의 충성도가 다소 낮은 지지층 쪽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정권 심판 구도를 가져왔을 때 대해서는 아 정권 심판을 뭐 그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여기서 뭐 심판한다니까 좀 무서운데 어쨌든 네. 다음 총선에서 좀 견제 메시지를 내는 것도 필요해. 여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가 민주당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는 요 중간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뭐 중도층이라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양당 모두의 충성도가 낮은 계층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염두에 둬야 될 건 어떤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 그래서 도출이 되는 것이고 과연 거기에 맞는 어떤 이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서로 양쪽에 기대서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강하게 나갈 수 있다. 또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도 더 세게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여서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죠. 네,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차관급 인사도 사실 논란이 좀 적지 않게 됐고 그 전에는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었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실이 지금 입장을 좀 잘 안 내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곧 뭔가요?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쪽하고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요인하고 긍정적인 요인이 어떻게 반영됐다고 보세요? 이슈를 대통령실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여당이 다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수능 문제의 경우에는 시작점은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일타 강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이런 게 다 어쨌든 진영 논리화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쨌든 이 정권의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태도로부터 촉발된 이 연쇄의 고리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당의 태도는 어쨌든 주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괴담을 얘기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생겨서 대통령의 지지율의 일부 상승이라든가 여당의 어떤 결집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거 너무 일본 편 들어주는 거야. 그다음에 수능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너무 현장을 모르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것이 사실상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차관 정치라든가 이런 현장의 공직사를 뒤흔드는 불안정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평가에서 이런 문제 또 거론하고 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측의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중도층 내지는 이 충성도가 낮은 집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은 안 하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다 이 얘기가 일종의 이제 테이블에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염두에 두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 독자적인 판단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전혀 뭐 교감이 없었다 이런 뭐 대통령실 교감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마치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거나 뭐 백지화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거나 그거는 없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원희룡 장관이 뭐 정치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종의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고 2008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한 야당의 어떤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사업을 백지화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초강수 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네.
그런 상황이 또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빨리 수습이 안 되면 사실상 내년 총선과 정치권에 미치는 최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도 부동산 이슈거든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2021년에 LH 사태. LH 사태가 국토교통부예요. 아니 근데 그 의혹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더라도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사업 건데. 자체가 백지화되는 거는 그거랑 또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게 더 파장이 클 걸 생각을 해보면 예. 사업을 백지화한 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서울에서 양평까지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입니다. 뭐죠? 수도권입니다. 예. 수도권 여론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게다가 대통령과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이제 계속해서 의혹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봤을 때 이게 LH 사태의 지난 2021년에 역효과 현상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보면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 여파 지금 이게 경기도 하남시부터 출발해서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을 관통을 해서 서울 남부 부분을 지나서 양평군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남, 광주, 양평 이렇게 그렇습니다. 연결되고 그래서 양평에서 또 지금 홍천을 통해 가지고 속초 쪽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하고 그렇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부고속도로인가요? 중부 예. 내륙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랑 이제 양평 원래는 이제 JCT에서 연결되기로 돼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국토교통부라는 겁니다. 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든 이게 수습이 안 되면 마치 2021년의 사태처럼 국토교통부 쪽으로 다 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짧게만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장 풀리지 않는 게 그 이전에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2021년 4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고 지난해 3월 달에 대선이 있었던 3월이죠.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이게 아니라 올해 5월에 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바뀌게 되는 이 관련된 것의 이름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노선 수정안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 용역을 누가 수행했냐, 왜 수행했느냐, 내용은 뭐냐, 네. 이 내용이 어떻게 전달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양평군이랑 이야기를 했고 양평군은 이걸 수용을 했고 그래서 7월 6일 날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백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올해 5월에 있었던 이게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황당하죠. 왜 이걸 왜 백지화합니까? 이 오늘 제가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데 아침에 사설에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늘 이제 뭐 조선일보 우리나라의 1등 신문이고 부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논조에 의하면은 논조상으로는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의 그래도 굉장히 우호적인 신문 아닙니까? 근데 제목이 그래요. 정쟁 때문에 고속도로가 없어졌다 뭐 이런 제목인데 네. 사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정쟁이 너무 심각하다 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안이 문제라고 하면은 원한대로 하든가 그게 아니라 정말 가짜 뉴스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대로 하면 될 일인데 왜 백지화를 하느냐. 네. 이것도 안 맞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원한대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대로 해라가 아니라 애초에 원한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연결되는 안으로 해라. 구설이 없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혹 제기도 이제 하지 마라. 뭐 이것도 비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양서면으로 하라고 그 사설이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강상면으로 바꾼 것이 논란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민주당의 주장도 그렇고 지금 이 사안의 어떤 보수 언론의 지적도 그렇고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네.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국토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한 것도 원안이니까 그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문제 삼지 마시오. 그럼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뭐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백지화한다고 나서는 바람에 얘기가 더 이상해지죠. 원희룡 장관은 왜 그랬을까? 제주도지사도 오래 한 사람이 네네. 이 고속도로를 왜 백지화할까? 이런 의문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를 위해서 지금 육탄 방어에 나서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상한데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이게 결국은 정치권 얘기고 정쟁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고속도로가 백지화돼서 제일 불편한 사람 누굴까요? 서울에서 뭐 두물머리 놀러 가는 사람일까요? 양평 군민들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여당과 지금 원희룡 장관과 정권의 태도는 양평 군민 상당히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백지화해서 불편을 끼친 다음에 여러분 이게 민주당 탓입니다. 민주당이 혹시 사과한다면 우리가 재개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양평 군민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예. 이러지 말고 백지화하는 얘기는 걷어들이고
원래 원안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안- 내부에서도 네네. 지금 사업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안으로 가는데 핵심이 이 부분이라니까요.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원안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다 해명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의혹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이 5월에 이 전략환경 영향평가 이 용역을 누가 수행했고 왜 그 내용이 나왔고 그 용역을 왜 하게 됐고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토교통부에서 수용을 하게 됐는지 요 설명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이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조선일보 뭐 사설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양평하고 남양주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어서 지난 대선 때는 미니 신도시급 땅을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땅 이 보유 면적이 넓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근처로 도로만 하나 뚫려도 계속 이런 특혜 논란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과연. 그럼 저는 이게 한 세 가지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뭐냐면 땅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죠. 대통령 부인의 가족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게 뭐 비판의 정서적인 비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뭐 정서적인 비판을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건 이제 이해 충돌에 관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제 중요한 게 땅은 있대. 그것이 뭐 합법적으로 근거 있게 그 땅과는 무관하게 뭔가 이게 이 건설교통 사업이 추진이 됐다면 그건 또 우리가 별다른 대수롭지 않은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문제는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뭔가 이해관계가 작동돼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어떤 건설 사업이 연계됐다.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건데요. 계속 뭔가가 하여튼 그 땅과 관련돼서 계속 논란이 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정쟁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 처가에 대해서 예. 그리고 대통령의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친인척 관리를 하는 뭐 조직이든지 무슨 기관이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거 임명하라는 이유가 물론 거기서 하는 것도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당과 뭐 이런 언론의 어떤 지적이 있겠지만 네.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사안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평 국민들의 정말 모든 요구가 있었고 이거를 특별히 강상면으로 바꿔야 됩니다라는 뭐 아주 뭐 전 국민의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뭐 이게 예비 타당성이 뭐 확보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면 거기 땅이 있고 이런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얘기도 아닌 거고 이게 그리고 지금 거기 소유한 땅에 대해서 지금 원희룡 장관은 뭐 거기 김건희 여사 집안의 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의 그 부동산 개발회사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다 합치면 축구공 5개 축구공이 아니라 축구공 5개면은 뭐 다행인데 축구 운동장 5개 축구장 5개만한 넓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 그리고 예. 그 강상면으로 해가지고 남양평 IC로 빠져가지고 다리 하나 건너면 그 논란의 공흥지구예요. 거기 이제 사람들 주거단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처가가 보유한 이 땅들은 그 인근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를 들어 공흥지구 중심으로 개발이 더 이루어질 경우에 거기에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다고 하면은 네네. 당연히 땅값이 오르는 지역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다 이 친인척 관리거든요. 이런 문제 네네.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팔든지 땅을 이거 사업이 되기 전에 처분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다 놔두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도 제대로 한 바도 없고 뭐 다 가짜 뉴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가 되겠습니까? 계속 나오죠. 네. 근데 핵심은 네. 저는 특별감찰관을 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영향을 또 압박을 받으면서 그건 무의미해지잖아요. 네네.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때는 나서서 추상 같은 대통령의 해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공무원들은 어떤 부처는 뭐 우리 가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해라. 그거는 1벌 100개 뭐 1000벌 100개를 하겠다. 그걸 더 강력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그 지시를 네. 특별감찰관한테 해야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별감찰관이 알겠습니다. 뭐 만병통치약이다가 아니라 그걸 지금 대통령이 누구한테 지시하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호위무사처럼 나타나갖고 백지화를 막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갖고 뭐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하면 예타나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하고 그렇죠. 난 다음에 뭔가 네.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상에 뭔가 자꾸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결국은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돌아가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제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대안에 관한 논의들을 저 국민의힘 내부나 대통령실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계획 문자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세요. 휴대전화 뒷자리 3534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번 주말에 결혼식 3건 있습니다. 미혼인 저는 그저 부럽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사회에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3건이나 있으세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3729님, 저는 주말마다 텃밭에 갑니다. 요즘 처음으로 텃밭을 운영받아 고추, 오이, 호박 등을 심었는데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께 공유하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주말 뉴스 소식 들을 수 없어서 월요일 시사회를 기다리게 된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수확하신 거 주말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참 좋겠다 싶네요.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